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여러 사연들을 들으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위안도 받는 60대입니다. 저 역시 살면서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시원하게 털어놓았던 적은 없었는데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아 잠시 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전 얼마 전 아들 장가를 보냈어요. 전에는 아들이 장가를 가면 내 삶을 혼자서 잘 살아야겠다 싶었는데 막상 장가를 가고 나니 제 생각대로 되지 않네요. 저는 30여 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뜨고 난 후에 홀로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은 가버렸고 시댁에서는 저 때문에 남편이 잘못됐다며 절 비난했어요. 친정도 없이 남편에게 시집을 가 시댁에서 살았던 저는 집도 절도 없이 몸만 가지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발 아이만 받아달라고 빌고 또 빌었지만 시댁에서는 제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발 저희 아들만이라도 제발 아들만 받아주세요. 저야 어떻게 되든 길바닥이라도 자면서 살 수 있겠지만 이 어린아이는 아니잖아요. 제발 평생 책임져달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자리 구하고 생활비도 다 보내드릴 테니 아들 편안하게 잠잘 수 있게만 해주세요. 어머님 손주잖아요. 남편 핏줄인데 한 번만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어디 내 아들 저리 보내놓고 양심도 없이 네 아들 받아달라고 하는 거냐? 당장 썩 나가지 못해? 안 그래도 별 볼 일 없는 애 데리고 와서 내가 그렇게 반대를 했건만. 결국 내 아들 잡아먹었어. 내가 너 결혼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 아들 잡아먹은 애가 어디서 뻔뻔하게 네 자식 받아달라고 해? 당장 썩 나가. 여기 있다가 나도 잡아먹으려고 하니? 애초에 부모도 없는 너를 받아줘서는 안 됐던 걸. 아이고, 우리 불쌍한 내 아들 어떻게 하니? 저에게 하시는 말들은 뭐든 다 들을게요. 절 욕하시든 원망하시든 얼마든지 속 풀리실 때까지 하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아들, 저희 아들, 남편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저 이렇게 나가면 말 그대로 길거리에서 그냥 살아야 돼요. 돈 한 푼 없이 이렇게 나가는데 돌장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요? 어떻게든 제가 돈 벌어서 아이 데리고 갈 테니까 딱 1년만, 제발 1년만 좀 봐주세요. 참나, 애 맡겨놓고 네가 뭐 할지 내가 어떻게 알고 애를 보라는 거니? 우리 아들 그리 된 이유도 너 때문인데 네 피 섞인 이 애 내가 보면서 얘도 날 잡아먹을지 어떻게 아냐고. 네 가정 못 보겠으면 보육원에 보내라. 입양을 보내던지 그러는 수밖에 더 있니? 불쌍하게도 네 아들도 네 팔자 닮아가나 보지. 어미애비 없는 네 팔자 네 아들도 닮아가는 거야. 어머님, 제발요. 한 번만 아이 좀 봐주세요. 1년이 기시다면 6개월만이라도, 아니 3개월만이라도 조금 더 클 때까지만 따뜻한 집에서 잠이라도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제가 갈 곳 없다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제발 부탁입니다. 저의 간곡한 부탁에도 시모는 당장 나가라며 저희를 내쫓았어요. 이곳저곳 겨우겨우 전전하다가 다시 시댁으로 가보니 이미 집도 다 정리를 하고 이사를 가신 상황이더라고요. 기댈 곳 없던 저는 제 마지막 남은 가족 아들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정말로 입양이라도 보내야 하나 절망하고 있던 그때 우연히 봉사를 오셨던 음식점 사장님 부부를 만나고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숙박을 해결하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부부는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하셨어요. 항상 친절하고 편안하게 대해주셨죠. 저희 아들에게까지 너무나 잘해주셔서 언젠가는 한번 사장님 부부에게 여쭤본 적도 있었어요. 사장님, 저 이제 여기 온 지 한 달 정도 되어 가는데 사실 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 받아주실 수 있으셨어요? 그때 봉사활동 오신 곳에서 저랑 아이 단기 거주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제 사정 한 번 듣고서는 바로 같이 가자고 하셔서 저도 놀랬고, 거기다가 여기서 지낼 수 있게도 해주시고, 아이도 너무 잘 봐주셔서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실까 궁금했어요. 아, 사실 저도 어릴 적에 어렵게 살았거든요. 제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용진이 보면서요. 그리고 저희가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직 아기 천사가 오지 않아가지고요.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하고, 저희 아내도 아이를 정말 좋아해요. 그때 봉사 갔을 때 알았겠지만 아내는 애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딱 마음에 갔어요. 저도 아내도 결혼하고 연고지도 없는 여기에 와서 이렇게 가게 열었을 때만 하더라도 금방 아이도 가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할 줄은 몰랐네요. 아, 결혼한 지 5년 되셨다고 하셨죠? 사모님께서 아이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일하고 있을 때 용진이를 너무 잘 봐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했어요. 솔직히 아이가 있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많았거든요. 숙소 제공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곳이 너무 많아서 일을 하기 어려웠는데 사장님 사모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전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게 인연인가 봅니다. 사실 저희가 원래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가게를 접으려고 했거든요. 장사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건가 싶기도 해서요. 근데 딱 오시고 나서는 손님들도 엄청 많아지고 아내도 너무 행복해해서 제가 더 고맙죠. 요 며칠 아내랑 같이 말동무도 해주고 산책도 같이 나가줘서 제가 오히려 고마워요. 여러 번 시도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한테는 괜찮다고 말은 했지만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용진이 오고 나서는 전보다 훨씬 밝아져서 제가 더 고마워요. 사장님 부부는 결혼을 한 지 5년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이었던 상황이셨어요. 아이들을 너무나 좋아했던 사장님 부부는 제가 일하고 있을 때면 제 아들을 정말 살뜰하게 잘 돌봐주셨어요. 그런 사장님 부부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전 더 열심히 일을 했고 가게는 전보다 더 잘 됐죠. 제가 가게 일을 시작할 때쯤에 사모님의 몸이 많이 약한 상태였는데 전 틈날 때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직접 해드렸고 같이 산책도 자주 다녔어요. 기력이 약했던 사모님은 저와 함께 산책도 다니면서 점점 건강해졌고 마침내 임신을 하게 되었죠. 용진 엄마, 나 임신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거 다 용진 엄마 덕분이야. 그동안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한 번도 들어서지 않았던 아이가 용진 엄마 만나고 이렇게 임신하게 됐네. 고마워요. 우리 용진이가 정말 복덩이인가 보다. 안 그래도 고민 많았는데 용진이 오면서 마음속 고민도 싹 사라진 것이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용진 엄마가 해준 음식도 정말 고마워요. 임신되면 가장 먼저 말해주고 싶었어요. 어머, 사모님, 진짜 축하해요.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다 사모님 사장님이 간절하게 바란 덕분이죠. 이제 몸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 아시죠? 임신됐어도 너무 무리하지 않고 푹 쉬셔야 해요. 병원은 갔다 오셨어요? 제가 더 기쁘네요. 사모님이 항상 용진이 너무 예뻐하셔서 저도 얼른 아이가 생기길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축하드려요. 사실 아이를 보면 마음 한구석에는 슬픈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피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용진이는 보자마자 그냥 예뻤어요. 슬픈 마음 하나도 없이 그냥 예쁘더라고요. 정말 용진 엄마랑 용진이가 우리 집 복덩이였나 봐요. 너무 고마워요. 저보다 더 열심히 일해주고 항상 저희 생각해 주셔서 어떻게 보답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휴, 사모님, 제가 더 많은 걸 받았는걸요. 이 어린아이랑 같이 지낼 방도 내어주시고 삼시세끼 따뜻한 밥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돈도 벌게 해주셨잖아요. 제가 더 보답해야 하는걸요. 사모님,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사장님이랑 집에 가서 파티하세요. 가게는 제가 오늘 혼자서 잘 볼게요. 앞으로도 사모님 출산하실 때까지 제가 열심히 가게 볼게요. 아유, 아니에요. 그럴 수 없죠. 이제 용진 엄마도 저희 가족이잖아요. 우리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가게 잠시 문 닫고 축하 파티예요. 드디어 엄마가 된다니 너무 믿기지 않아요. 임신 확인하고 나서 바로 용진 엄마가 딱 생각이 났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사장님과 사모님은 임신이 저와 아들 덕이라면서 너무나 기뻐하셨고 고마워하셨어요. 전 그러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장님 부부와 만나게 된 게 너무나 큰 축복이라 생각을 했죠. 사모님의 임신 이후로 가게는 더욱 잘 됐고 저희는 정말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어요. 그렇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죠. 건물주가 계약이 끝나면 가게를 정리하라면서 통보를 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사장님 부부는 가게를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던 날 저희는 펑펑 울면서 아쉬워했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용진이랑 용진 엄마 덕분에 저희 아이도 생기고 정말 고마워요. 잘 되지 않는 가게를 이렇게나 키워준 건 다 용진 엄마 덕분이에요. 저도 아내도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가게는 더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너무 아쉽네요. 일자리는 구했어요? 아니면 저희 가는 시골에 같이 가는 건 어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아무것도 없는 저와 아이를 그냥 받아주셨잖아요. 저희 지금까지 이렇게 따뜻하게 잘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사장님, 사모님 덕분이에요. 제가 한 일은 그곳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장님이랑 사모님 오랫동안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어버려서 저도 너무 아쉽네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좋은 일들만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용진 엄마랑 용진이는 진짜 복 많이 받을 사람들 같거든요. 아참, 그리고 아내가 꼭 좀 챙겨주라고 해서 오늘 몸이 좋지 않아서 나오지 못했는데 꼭 이거 주라고 했어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저희 가게 근무할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둔 퇴직금이에요. 적은 돈이지만 작은 방 하나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음에 저희 이사 가는 곳으로 놀러 오면 같이 밥 먹어요. 어머,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이 사모님 출산일이라고 하셨죠? 몸도 무거우실 텐데 사모님 사장님께서 이렇게 챙겨주시다니 너무 감사드려요.
사장님, 사모님 덕분에 잘 지냈어요. 제가 한 일에 비해서 월급도 항상 많이 챙겨주시고, 숙소도 제공해주시고, 돈도 안 받으셨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시골로 미리 내려간 사모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동안 사모님은 저를 위해 퇴직금을 차곡차곡 모아두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따뜻한 사장님 사모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서 작은 쪽방을 구하게 되었어요. 넓고 새 집은 아니었지만 놀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 행복하게 몇 년을 잘 지낼 수 있었죠. 또다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쪽방에 와서도 저는 좋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주변 다른 집들도 다들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갔죠. 가장 친하게 지냈던 언니는 주로 저희 아들을 봐줬어요.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 그 언니에게 저는 아이를 봐주는 값을 주었고, 언니는 제가 일을 나가 있는 동안 아이를 돌봐주었습니다. 아이는 아픈 곳 없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자 전 밤낮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밥을 챙겨주러 집으로 오기도 했지만, 그렇지 못하는 날에는 친한 언니가 아들을 돌봐주기도 했어요. 얘, 너는 진짜 아들 하나 잘 둔 것 같아. 어쩜 이렇게 착하니? 저번에 저녁에 갑자기 용진이가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급하게 나갔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 집 찾아왔는데 얘가 글쎄 밥이랑 계란이랑 싹 다 들고 와가지고 저녁 같이 먹자고 하더라. 자기 계란 프라이를 못하니까 이모가 해달라고 하면서 들고 왔더라고. 나도 쌀이 없어가지고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싶었는데 용진이 덕에 내가 저녁밥 든든하게 잘 먹었어. 어머, 정말? 용진이가 그랬어? 안 그래도 그날 갑자기 일 나오라고 연락 와가지고 용진이 챙길 새도 없이 바로 나갔거든. 밥이랑 김이랑 있으니까 먹으라고 했는데 언니네 가서 먹었구나. 안 그래도 집에 와서 보니까 계란 프라이가 있더라고. 이모가 해줬다고 나보고 먹으라고 하더니만 얘가 거기에 가서 해달라고 한 거야? 아휴, 언니 너무 고마워. 용진이가 그때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대. 아유, 얘 내가 더 고맙지. 이번에 일한 돈이 안 나와가지고 쌀이 똑 떨어졌었거든. 며칠 동안 라면으로만 밥 먹어서 그런지 지겹기도 했는데 애가 딱 맞춰서 밥을 들고 온 거야. 자기 먹을 것만 들고 온 것도 아니고 넉넉하게 다 싸가지고 와서 내가 더 배부르게 먹었어. 오늘 너한테 가려고 했는데 이거 용진이랑 같이 삶아 먹어. 닭이야. 오늘 마침 일한 돈이 나와가지고 용진이 생각나서 샀어. 언니, 고마워.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같이 먹자. 언니 덕에 용진이가 저녁 안 굶고 맛있게 먹었잖아. 나는 너무 고마워. 언니 아니었으면 그날도 용진이 먹고 싶은 계란 프라이도 못 해 먹었을 거 아니야. 아유, 아니야. 그냥 보통 애들이면 밥 먹고 싶다고 그냥 왔거나 아예 굶거나 했을 건데 용진이는 우리 집 올 때마다 애가 너무 착해서 먹을 거 다 싸들고 와. 나도 같이 먹자고 하면서. 그런 애가 어디 있니? 마음도 깊고 너무 착해서 내가 용진이 생각이 절로 나더라니까. 엄마 걱정할까 이것저것 말은 안 하는 모양인데 그날도 엄마 오면 먹으라고 하겠다면서 남은 프라이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보고 가져갔어. 아들 참 잘 뒀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이웃 언니도 아들이 너무나 착하고 잘 커준다면서 칭찬을 해주었죠. 아들은 어릴 적부터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어요. 사춘기가 되어서도 그은한 반항 없이 잘 자라줬습니다. 내가 바라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자랐죠. 저는 그런 아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쉬는 날에는 아이가 가고 싶다는 곳 어디든 데리고 가서 실컷 놀아주기도 했어요. 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는 주변에서도 이제는 쉬엄쉬엄 일해도 되지 않냐고 했지만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 전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아들은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다들 수재라고 말할 정도로 학원 한번 다니지 않고서 아들은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잘 자란 아들은 수능까지 잘 치르고 유명대학 의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 마지막 방학 때 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 오겠다며 집을 비운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아들은 저에게 깜짝 선물을 해 주었죠. 엄마, 사실 나 이번에 친구들이랑 여행 다녀온 거 아니야. 친구들이랑 같이 아르바이트 하고 왔어. 단기 아르바이트 괜찮은 곳 있다고 해서 다 같이 갔다 왔어. 그리고 이거 엄마 드리고 싶어서 엄마 그동안 나 열심히 키워줘서 고마워.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얼른 훌륭한 의사 돼서 엄마한테 다 보답할게. 어머, 이게 뭐야? 아르바이트 한 돈을 엄마한테 주는 거야? 용진아, 엄마한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엄마는 네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앞으로는 아르바이트는 하지 마. 엄마가 용진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책임질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공부만 열심히 해. 그리고 이 돈은 친구들이랑 진짜로 여행 갔다 와. 그동안 놀지도 못하고 내내 공부만 했잖니. 아니야. 이거 엄마가 꼭 받아줬으면 좋겠어. 솔직히 엄마가 안 받아주면 나는 더 서운할 것 같아. 엄마한테 주고 싶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거야. 한순간도 엄마한테 고맙지 않은 날이 없었어. 엄마는 늘 일하느라 날 챙겨주지 못했다고 미안해하지만 엄마가 항상 날 챙겨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신경 썼다는 거 나 다 알고 있어. 엄마가 무엇 때문에 고생하는지도 내가 다 알고 있어서 그래서 더 잘하고 싶어. 용진아, 고맙다. 너희 아빠도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란 거 보면 너무 기뻐하실 거야. 그렇지? 엄마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용진이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책임지고 엄마 몫을 다 해야 해. 그러니까 다음에는 엄마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줘. 알았지? 나중에 더 커서 용진이가 혼자서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엄마도 엄마 삶을 살게. 아들은 끝까지 저를 위해 쓰라면서 용돈을 챙겨줬어요. 저는 아들에게 그 돈으로 함께 여행을 가자며 말을 했고 생애 처음으로 아들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아들은 의대에 진학을 하고 나서도 성실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틈나는 대로 가회를 하면서 저에게 용돈이라고 보내주기도 했죠. 전 그런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더 열심히 일했어요. 얼굴을 보기는 힘들었지만 아들은 항상 저를 챙겨주고 위해 주었습니다. 졸업 후 의사가 된 아들을 보며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을 모두 보상받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아들은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라면서 집으로 데리고 온 적이 있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너무나도 참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정시연이라고 합니다.
용진 씨한테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뵙고 싶었어요. 전부터 여러 번 용진 씨한테 어머님 뵈러 가자고 말을 했었는데 통 시간이 나질 않아서 못 찾아 뵈었거든요. 정말 너무 뵙고 싶었어요. 아유, 저를요? 아유, 고마워요. 용진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말인데 혹시 우리 집 사정을 그쪽 집안에서 알까요? 용진이 아빠는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집에는 저 혼자뿐이에요. 친족도 없고요. 저 역시 고아였어서 결혼식을 하더라도 저희 집 식구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거 다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 어머님, 사실 저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저 어릴 적에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고 저는 이모 집에서 자랐어요. 저 역시 친척이라곤 이모부뿐이라 어머님께서 괜찮으시다면 결혼식은 작게 올리고 싶어서요. 용진 씨랑은 어느 정도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머님께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어머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머, 내가 상처를 건드린 거면 너무 미안해요. 몰랐네요. 아유,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다니 힘들었겠어요. 나야 용진이랑 행복하게 산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이모 집에서 자랐다고 했나요? 그럼 이모님께서는 우리 용진이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아직 용진 씨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이번에 가서 만나고 오려고요. 먼저 어머님을 만나 뵙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사실 용진 씨 어머님이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용진 씨한테 어머님이 어떻게 용진 씨를 키우셨는지 들었거든요. 그거 듣고 나서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게 되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어릴 적 부모님을 모두 잃고서 이모 집에서 자랐다고 말을 했어요. 구김없이 너무나도 밝고 참한 모습에 아들과도 잘 만났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참한 며느리와는 다르게 며느리의 이모 부부는 결혼 전 요구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우리 시연이 어릴 적부터 제가 다 키운 거 아시죠? 부모 없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부모 없는 애라고 시집살이 시키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그리고 용진이도 의사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집안이 좀 좋은 편은 아니시잖아요. 우리 시연이야 정교사고 자기 혼자서만 먹고 살아도 충분하지만 용진이는 엄마도 챙겨야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 네. 저 때문에 걱정이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일도 계속할 거고 아들한테 의지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시연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정말 착하고 생각이 깊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번에 결혼 준비 때문에 이모님과 얘기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집은 애들이 알아서 한다고 해서 제가 애들 가전 가구들 해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셔야죠.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좀 더 해오는 게 맞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홀어머니인데 거기에 시집갈 여자가 어디 있다고? 그리고 시연이가 뭐 친척들 아무도 없다곤 했지만 저희가 부모라면 부모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저희 딸 같은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그래도 좀 뭔가 오고 가는 게 있긴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애들 말로는 오고 가는 건 다 생략을 한다고 했는데 따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집 혼수를 마련해 주는 것도 애들이 안 받을까봐 걱정입니다.
하도 애들이 자기들 스스로 다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서요. 혹시나 사돈께서 같이 설득을 해주신다면 제가 애들 혼수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 걔네는 왜 준다는 걸 안 받는데? 그러면 사돈, 혼수 구입하실 거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한테 비용만 보내주세요. 비용 주시면 제가 알아서 싹 다 넣어둘게요. 시연이도 제 말이라면 다 듣는 아이라서 사돈께서 꼭 그러셔야 한다면 제가 마련해가지고 시연이한테 줄게요. 안 그래도 시연이 몫으로 결혼 자금 모아둔 거 있는데 그거 주면서 겸사겸사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 비용은 못 낼 것 같네요. 정교사 된 시연이 그냥 데리고 가겠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결혼 비용까지는 다 내셔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결혼을 위해 만난 사돈댁은 생각보다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집을 아들과 며느리가 준비한다고 하니 결혼 비용은 제가 모두 지불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죠. 저는 아들의 행복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사돈댁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사소하게 드는 비용 모두 사돈댁은 저에게 지불을 하라며 연락을 해왔고 거기다 결혼식 날 입을 한복을 맞춰달라던지 들고 갈 가방이 없으니 사달라는 요구도 당당하게 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식같이 키운 조카가 결혼을 한다는데 이렇게까지 할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결혼식 날 잔뜩 긴장을 한 채로 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화촉점화를 한다면서 혼주 장갑을 끼라는 말에 저는 서둘러 혼주용 장갑을 끼려고 펼쳤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에 작은 사진이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 속 인물을 보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저희 아들이 2살이었을 때 음식점 가게 사장님 내외와 찍은 사진이었어요. 가게 쉬는 날 같이 근교로 소풍을 가 제가 찍어줬던 사진이었죠. 전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결혼식장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켜졌습니다. 그 영상에는 며느리의 어릴 적 사진이 하나씩 올라왔는데 그 사진 속에 가게 사장님 사모님이 계셨죠. 알고 봤더니 음식점 가게 사장님 사모님은 며느리의 부모님이었던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결혼하기 전에 시연 씨 집에 인사를 갔던 날 이 사진을 발견했어. 분명히 이 아이는 나였거든. 그래서 다른 사진 없냐고 여쭤봤더니 엄마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 엄마, 시연 씨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가 정말 힘들 때 거둬줬다고 하셨던 그 가게 사장님 사모님이셨어. 사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엄마한테 당장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준비하게 됐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럼 사장님 사모님 딸이 시연이 너라는 말이니? 그때 임신했던 아이가 너야? 세상에 이런 인연이. 아휴, 내가 너를 몰라봤구나. 내가 너를 몰라봤어. 사장님 사모님 계시는 지역에 한번 찾아갔어야 되는 건데 나도 나 살 길 바쁘다고 한 번을 찾아가지 못했어. 그때 봤으면 내가 널 못 알아볼 리 없었을 텐데 미안하다. 이제야 알게 돼서. 아니에요, 어머님.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어머님 말씀 정말 많이 하셨어요. 엄마가 항상 고마운 분이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저도 오랜만에 사진을 봤는데 어머님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용진 씨한테 어머님 얘기 듣고선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부모님께도 은인 같으신 분이라고 항상 들어왔었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 돌아가신 아빠도 장모님 장인어른도 모두 다 기뻐하실 거야. 엄마는 항상 엄마를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엄마가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야. 엄마, 고마워. 며느리는 난임이었던 사장님 부부가 어렵게 가졌던 그때 그 아이였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후에 발생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들네와 대화를 하다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장님네에는 넉넉한 것은 아니었지만 부채 없이 살아왔는데 며느리의 말로는 큰 빚을 지고 이모에게 돈까지 빌려갔었다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물어봤더니 부모님께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었지만 이모와 이모부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전 절대로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얼마 뒤 며느리는 이모와 이모부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했는데 알고 봤더니 며느리의 이모와 이모부는 며느리의 부모 사망 이후에 사망보험금을 모두 사용을 했던 것이고 탕진을 하게 되면서 며느리는 거의 방치를 하다시피 키워졌던 것이었어요. 며느리는 어릴 적부터 이모와 이모부에게 너희 부모가 빚진 돈을 갚아야 한다는 말을 내내 듣고 살았다더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보험금조차 남기지 않아 매달 자신 때문에 식비가 나간다면서 구박을 해 키웠지만 실상 이모, 이모부는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받아 다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간 정교사인 며느리는 키워준 값을 하라는 이모의 말에 월급도 대부분 전달을 했던 것이었고 제가 줬던 혼수자금도 일부만 며느리에게 줬을 뿐 반은 이모와 이모부가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의 행적을 토대로 횡령과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였고 며느리의 이모와 이모부는 그렇게 처벌을 받게 되면서 재산을 처분해 그동안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모든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며느리는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 아빠에게도 어머님은 은인이셨어요. 그때 당시 아이도 갖지 못해서 친가든 외가든 다들 외면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어머님 만나고서는 임신도 하게 되었고 가게도 잘 됐다고 하셨어요. 비록 그동안 엄마 아빠가 사업이 망해서 빚쟁이한테 쫓겨서 이모 도움을 받았다고 잘못 알고 있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연아, 너희 엄마 아빠는 누구보다 성실하셨어. 내가 그걸 곁에서 봤고 봉사도 많이 다니셨고 늘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이셨어. 나야말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란다. 시연이 네가 겪은 슬픔을 내가 모두 알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용진이랑 함께 잘 지내면서 그 아픔도 다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다.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 저 어머님 모시고 살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저 이모, 이모부 눈칫밥 먹으며 그렇게 살았어요. 매일 밥 한 공기도 먹지 못하고 쌀만 축낸다고 하고 공부를 못하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문제집을 풀어야 했어요. 그런 이모와 이모부를 끊을 수 있었던 건 어머님 덕분입니다. 저 어머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저와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했고 저는 계속해서 거절을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함께 사는 건 끝끝내 거절을 하고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해서 왕래를 하며 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인연으로 만나게 된 아들과 며느리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만날 거라곤 상상도 못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가족이 되고 나니 운명이라는 게 있구나 싶네요. 너무나도 힘들 때 나에게 희망이 되어주셨던 가게 사장님 사모님처럼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내고 착하게 자라주었던 며느리에게 저도 힘이 되어주려고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이 뒤따르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되면서 매일을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 나이가 벌써 100세 시대의 절반이 지나간 55살입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지금부터 제가 써내려가는 인생 사연 들어주시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부탁드리는 게 죄송스럽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의견과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려다 보니 깨진 조각을 다시 맞추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큰 사건들 위주로 써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때가 아마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는 날이었을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이 내렸었는데 신발도 다 젖었고 집에 거의 도착을 했었을 때 저 멀리에서 사람인 것 같은 실루엣이 보였고 그 모습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며 비 사이를 뚫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런데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너무 놀랐고 쓰고 있던 우산을 던져버린 채 급하게 뛰어갔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은 남자가 쓰러져 누워 있었어요. 정신이 희미해진 상태인 것 같았고 정신 차리라고 외쳐보았지만 이미 심각해진 상황 같아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너무 늦은 저녁이라서 그런 건지 주변 상가도 닫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정신 차려보라고 조심스럽게 흔들어 보니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고 저희 집이 바로 앞이라 힘들게 부축해서 온 힘을 다해 그 사람이 정신을 잃지 않게 계속 말 시키며 저희 집에 부축이고 겨우 들어갔어요. 부모님께서 놀란 듯 부축해서 침대에 눕혔고 마른 수건으로 젖어있는 온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119에 전화를 걸었고 누워있는 남자의 몸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온 순간 의식을 정말 잃은 상태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정신없이 걸어오다 보니 제 구두 뒷굽은 전부 부러져 있는 상태였어요. 아빠는 제 몸을 살피며 어디 다친 곳은 없냐고 살펴봐 주셨어요. 생각보다 건장한 남자를 어깨에 걸치고 끌고 와서 그런지 너무 놀랐었나 봐요. 저도 갑자기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창백해진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는 모습에 아빠의 말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구급대원들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 들것에 실어 응급실로 향했고 그 사람이 걱정이 되다 보니 저도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온 힘을 다해 집에 데려온 만큼 제발 아무 문제 없이 깨어나길 바래서 따라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알게 된 진단 결과는 다름 아닌 신장 투석이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쓰러진 거였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다행히 급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정신이 들 거라는 의사의 말에 안심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그 사람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고 뒤이어 병실로 옮겨지면서 옆에 잠깐 있어줬는데 가족분들이신지 급하게 병실로 들어오셨고 저를 보자마자 도움을 준 분이냐며 어머니 되시는 것 같은 분이 제 손을 잡으며 감사하다고 고개를 몇 번이나 숙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건 신장투석을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었다며 부모님의 속을 너무 썩인다는 거였어요. 어찌됐든 가정사까지 물어볼 일은 아닌 것 같아 분위기 보고 조심스럽게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정말 정신없었던 늦은 저녁이 어느새 새벽이 되었어요. 병원에서 걸어 나오는데 갑자기 발목이 시큰거리더라고요. 살짝 삐었는지 발목을 돌리는데 통증이 왔고 아마도 구두 뒷급이 부러지면서 꺾인 것 같았습니다. 살면서 제대로 힘써본 적 한 번도 없었던 제가 위급한 상황이 오게 되니 저도 몰랐던 힘이 생겼던 게 신기했었어요. 그저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목적 하나로
어떻게든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병원 앞에 대기하고 있던 택시가 있길래 집으로 향했고 새벽 늦게까지 잠 한숨 못 자고 저를 기다려준 부모님은 병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보시길래 차근차근 설명해주면서 길게 느껴졌던 그날은 어느새 해가 떠오르면서 또다시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날보다 발목이 심각할 정도로 부어 있더라고요. 아빠는 그럴 줄 알았다면서 저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반 깁스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집에 가려고 하는데 싸우는 소리가 병원 밖에서 들렸고 저희는 병원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싸우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제가 어제 도움을 베풀었던 남자와 부모님이었어요. 그리고 그분 어머니 되시는 분께서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오셨고 전날에는 경황이 없었다면서 보상이라도 해드릴 테니 연락처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사양했어요. 괜찮다며 무사한 모습 봐서 다행이라고 얘기한 후 아빠와 함께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는데 도움을 받았던 남자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저를 보며 뱉은 말은 충격이었어요. 당신이 어제나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왜 그렇게 한 건데? 내가 당신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했어?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난리야. 당신이 나 살려냈으니까 내 인생 앞으로 평생 책임져. 알겠어? 나는 살기 싫었다고.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눈 뜨고 살기가 너무 괴로웠다고. 그런데 당신이 뭔데 나를 살려내. 봤어도 그냥 지나치면 되는 걸 왜 살려내냐고. 남자는 갑자기 저를 보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너무 놀란 나머지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마도 괴로운 일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듣고 있다가 화가 나셨는지 어제의 상황을 그 남자에게 얘기했고 그 말을 듣고 있던 남자는 제 발목을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지갑에서 고생했다며 수표 몇 장을 아빠 얼굴에 던져주면서 아무 때나 나서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며 무서운 눈빛으로 저와 아빠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토록 분노하고 있는 건지 알지 못했던 저희는 그 사람이 너무 무섭게 느껴졌었고 아빠는 똥 밟았다 생각하자며 제가 더 큰 상처를 받게 될까봐 급하게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탄 저는 뒤를 돌아보면서 그 남자가 부모님과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차는 출발했고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을 끝으로 두 번 다시는 볼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악연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발목도 괜찮아지고 오래간만에 친구들과 저녁에 술 한잔 마시고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시내에서 한쪽 손에 술병을 들고 거리를 거닐고 있는 그 남자와 마주치게 되었고 저를 보며 우두커니 서 있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신장 투석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막 살지 말라며 충고 한마디 하고 피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제 팔목을 잡더니 그때 있었던 일은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면서 뜬금없이 자기 살려줬으니 앞으로 자기 인생 책임지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으니 집에 일찍 들어가 누워 자라고 제 팔목을 잡고 있던 팔을 뿌리치자 술 한 잔만 같이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며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길래 그때의 저도 참 마음이 약했는지 남자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곤 나에게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 바로 앞에 맥주집이 있길래 들어갔어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술에 의지하며 저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더니 입술을 부들거리면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참 씁쓸하죠. 아버지와 함께 했던 추억들 정말 많았는데 이렇게 떠나게 되니 못해줬던 기억만 남게 되었어요. 좀 더 잘해드릴 걸. 사랑한다는 말 어렸을 때 하고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었는데 그 말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말이라고 왜 그 말을 아끼고 있었는지 세상 떠나버리니 그제서야 후회가 밀려오네요.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워요. 언제부터인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제 말은 들어주려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반감을 표했고 아버지의 말은 반대로 하는 불효자로 자라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저를 사랑했고 마지막 떠날 때까지 저만 불렀어요.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 아버지는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아들, 그동안 미안했고 사랑한다. 이 말을 듣는데 그동안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버티고 있었던 제 반항심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숨이 멎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는데 아버지 사랑해요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자체가 너무 가식 같았고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이제 세상 떠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고 안쓰러운 마음에 제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조차 제 자존심이었고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제 목소리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네요. 저도 아버지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자식이라서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아버지도 신장투석을 오랜 기간 받으시다가 떠나셨거든요. 이 남자의 말에 그동안의 아픔을 알 수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충격적인 건 먼저 세상을 떠나신 아버님과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게 되었는지 신장투석을 받는 게 두려웠고 원망스러웠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위로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저 술기운에 응어리졌던 속마음을 눈물로 꺼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그 남자를 바라봤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곁에 있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동정심이 훨씬 더 컸을 테지만 그래도 옆에서 조금이나마 도움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새벽이 되고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건네주었어요. 나중에 술 한잔 하고 싶을 때 그때 연락 달라고 웃으면서 한마디 한 다음 택시 태워 보냈습니다. 집에 걸어가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고 너무나 익숙하게 항상 제 옆에 있는 부모님께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마음을 느끼게 해준 그 남자가 고마웠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모든 걸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고 내어준 부모님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늦은 새벽이었는데도 주무시고 계실 줄 알았던 부모님께선 소파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선잠을 자고 계셨어요. 저를 기다리고 계셨는지 제가 들어오자마자 너무 늦게 왔다며 꾸중을 늘어놓으시는 것보다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부터 물어보신 부모님의 웃는 얼굴에 그 순간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당황해하신 부모님께서 저를 안아주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자 저는 부모님께 자주 하지 않았던 사랑한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랑한다는 단어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그때 너무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기억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먼저 연락하기가 좀 꺼려졌어요. 그리고 여자가 먼저 전화했다가 저를 기억 못한다면 엄청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몇 달이 흘러버리면서 저도 그 남자에 대해 점점 기억에 잊혀갈 때쯤 부재중 전화 한 통이 남겨져 있었고 핸드폰 번호를 보니 특별한 만남을 가졌던 남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걸자 반가운 목소리로 저녁이나 같이 먹자는 데이트 신청이었고 저희는 그때 이후로 이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되는 정말 특별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었는데 처음부터 하늘이 정해준 만남 같았어요. 대화도 잘 통했고 모든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자는 프로포즈를 받게 되면서 양가 집안 인사하러 가게 되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또 생기게 되었어요. 아빠가 그때 병원 앞에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반대하셨지만 제가 모든 걸 솔직하게 전부 얘기해드려서 기분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으나 저와 연인 사이가 된 이후에 제대로 된 사과를 드렸는데도 별로 좋아하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죠. 그리고 엄마와 아빠는 그때의 남편이 신장투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은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고생만 하게 되는 거라며 싫어하는 마음을 내비쳤어요. 살면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 단 한 번도 반대하지 않으셨는데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오락가락 하셨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을 허락하고 싶다가도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에게 큰 상처가 남게 될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이 두려운 나머지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결정에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 아니었어요. 바로 어머님이셨죠. 알고 보니 집안 차이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났었어요. 결혼한다고 인사 온 건 좋은데 우리 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제가 말을 안 했으니 당연히 모르고 있었죠. 왜 그런 걸 의심하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먼저 손 내밀었어요. 저에게 정신적으로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여자예요. 제가 한 결정에 대해서 더 이상 불만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들, 너 엄마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불만 가지지 말라고? 그럴 거면 뭐하러 집에 데려온 거야? 나는 궁금한 것도 물어보지 못하니? 그동안 너 등골 빼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든 여자가 어디 한두 명이야? 그래서 제가 등골 빼먹혔나요? 아니잖아요. 왜 그런 걸 걱정하고 그래요? 지선이는 다른 여자랑 달라요. 이런 감정 느껴본 적 처음이고 앞으로 저희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거니까 어머니도 저희 결혼 축복해 주세요. 제가 요즘 투석도 열심히 받고 있잖아요. 제가 그때처럼 투석도 안 받고 길거리에 쓰러졌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저희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앞으로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열심히 살 테니까 결혼 허락해 주세요. 어머님께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방으로 들어가셨고 잠시 정적이 흐르자 그런 분위기가 싫었는지 저를 데리고 그때의 남편이 지내던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 방에는 그동안 살면서 쌓아온 추억들이 가득 묻어 있었고 책상에는 아버님과 마지막으로 산에서 같이 찍은 초등학교 때 사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빤히 보고 있는데 아빠와 찍은 사진은 그거 한 장뿐이라며 씁쓸한 웃음을 남기고 있었어요. 급하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분위기를 전환시켰고 즐거운 대화로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밑에서 어머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저를 보며 잠시 앉으라며 침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네가 진심으로 우리 아들 사랑하고 있다는 거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거 눈빛만 봐도 딱 알 수 있다. 그런데 네가 하나 모르고 있는 게 있어. 사람이 돈 맛을 보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고양이 새끼가 호랑이까지 잡아먹게 되는 상황까지 오는 거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니? 너 얼굴에서는 아직 그런 게 느껴지지 않지만 만에 하나라도 몸이 좋지 않은 우리 아들 어떻게 해서 재산 가져가려는 계획이면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게 좋을 거다. 내가 그런 낌새를 조금이라도 눈치채는 순간 너랑 너희 집안 절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알겠어? 어머님, 제가 이런 말 드리는 거 버릇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정철 씨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하겠다는 거지 돈을 보고 결혼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워낙 그런 사람이 많았다니까 이해는 할게요. 하지만 저는 그런 개차반 같은 성격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행동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었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돈에 욕심이 있었다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도 않았겠죠. 어머님 집안이 워낙 부유하셔서 그런 거지 저희 집안 동네에서 손가락 꼽힐 정도로 잘 사는 집안이에요. 그만큼 부족한 거 없이 저도 커왔어요. 그러니 진심이 담긴 제 마음 읽어주시고 이 결혼 받아주세요. 어머님께서 저희 결혼 축복해 주셔야 정철 씨가 웃는 얼굴로 결혼할 수 있죠. 어머님께서도 정철 씨가 행복해하는 모습 보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살아갈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어머님은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저처럼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말한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당당했던 제 모습에 칭찬을 해주셨고 어머님은 저희가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부로서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어떤 문제가 와도 침착하게 대화로 모든 걸 풀어나갔고
잘생긴 아들 하나 낳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그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대표로서 많은 사람들을 등에 업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요. 투석도 열심히 받고 한층 밝아진 모습에 어머님께서 아들의 변화된 얼굴을 보며 정말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처음에 저와 대화했을 때 진심이 담긴 말들을 믿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인정을 받게 되니 며느리로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제 위치에서 남편이 사회생활 잘할 수 있게 모든 걸 어머님께 배워가며 하나하나 가르침 받았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남편 회사는 더 큰 회사로 발전이 되었고 그만큼 세월이 흘러 결혼한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눈물을 남모르게 흘렸던 것 같아요. 아마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신장투석으로 생명을 연장하지만 정상적인 삶이 힘들거든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힘들어졌어요. 남편은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투석을 해야 했기 때문에 대표 자리에서 버티기가 상당히 벅차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가장으로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옆에서 아빠를 바라보며 커가는 아들에게 아픈 모습 보여주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왼쪽 팔은 몸에서도 많은 무리가 왔다는 걸 보여주는 듯 굵은 핏줄이 흉하게 튀어나왔어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석을 하면서 남은 상처로 세월의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2번이나 했었지만 생각보다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좌절하지 않았죠. 그런 모습이 너무 대단했고 그런 모습을 봐왔던 아들은 정말 열심히 앞을 보며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던 세월이 20년이나 지나니 남편은 온몸이 약해진 상태였어요. 더 이상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들은 모든 걸 남편에게 물려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왔고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20살이 되던 시점에 마냥 행복할 것 같았던 일상에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아들이 자기 아빠처럼 되고 싶어서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몸에 무리가 되었는지 어지럽다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쉬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는데 속이 울렁거린다며 갑자기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삶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제 아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의사는 저에게 대부분 유전인 경우 자녀분들이 중고등학생 20살 정도면 만성 신부전증이 찾아온다는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알려주었어요. 밖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아들에게 너무 미안했고 앞으로 아들에게 펼쳐지게 될 일들을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병원 다니면서 했던 치료들을 아들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게 된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렸고 저는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남편과 저는 아들이 저희 인생에 엄청난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었는데 이런 결과로 인해 앞날을 막는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의사와 상담을 끝내고 힘없이 걸어 나온 저를 본 아들이 뭐가 잘못됐냐고 물어보길래 저를 바라보고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에 차마 아빠와 똑같은 병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벼운 몸살 감기 정도가 온 것 같다며 약 먹고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도 어머님에게도 저희 집안에도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분들이 제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엄청 컸었는데 그 기대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 갔다 왔었다며? 어머니가 그러던데 왜 말 안 했어? 빈혈이랑 구토도 했었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병원에서는 그냥 단순 몸살 감기래. 몸이 너무 피곤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이라 누워서 잠 좀 푹 자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네. 너무 걱정하지 마. 약 먹으면 금방 좋아질 거야. 당신 몸이나 신경 써. 요즘에 회사에서 잠자는 시간이 많아졌다며. 이제 그만 회사에서 손을 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그냥 푹 쉬고 회사 다른 곳에 넘길까?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를 왜 다른 사람에게 넘겨? 우리 아버지께서 힘들게 키워놓은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나는 우리 아들에게 완벽한 인수인계를 끝내고 공식적으로 물려줄 거야. 저런 상상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어떻게 우리 아들이 당신 집안의 유전자를 이어받아 신부전증에 걸렸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절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말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는 죽을 것처럼 가슴이 아파 아들과 남편이 없을 때 땅을 치며 오열하며 너무 큰 충격에 하루를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남편과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 그때는 또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셋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는 시간에도 눈에 눈물이 흐르려고 하자 잠시 자리를 피했고 최근 들어 달라진 행동들로 인해 남편은 그동안 함께 살아온 세월 때문인지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금방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그날의 하루가 마무리되고 아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오는데 문 앞에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살피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 있는 거야? 요즘 얼굴 표정이 좋지 않네. 걱정거리가 있으면 나한테 바로바로 얘기하더니 무슨 심각한 일이길래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알면 안 되는 일이라도 생긴 거야? 그렇게 고개 돌리고 있지 말고 무슨 일인지 솔직하게 얘기해봐. 오늘 신장 투석 받는데 별일은 없었어? 20년 동안 투석 받는데 정말 지겹지? 근데 그걸 지켜보는 나도 이제는 지치고 많이 힘드네. 처음에 결혼했을 때 사랑만으로 모든 걸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병마와 싸우는 당신을 보니 나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정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버티면서 살아온 게 누구 때문인데? 옆에서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준 당신 때문에 아픈 몸 이끌고 여태까지 아버지께서 이러는 회사 끌고 왔어. 이제는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하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야? 아들한테 회사 대표 자리 물려주는 거? 그거 하나 보고 당신과 나는 앞만 보고 달려왔어. 그러다 보니 당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나도 당신 수발 드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우리 아들에게도 대물림 해줘야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아들이 왜? 어디가 안 좋대? 몸살 감기라며? 몸살 감기?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당신처럼 평생 투석받으며 살아야 할 운명을 지녔다고. 신부전증이 유전이라 우리 아들한테까지 진행이 된 상태래. 그런데 당신처럼 투석받으면서 대표 자리에서 버티란 소리야? 그게 다 무슨 소용인데. 이렇게 살면 뭐하냐고. 나는 이렇게 살기 싫어. 우리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편하게 살면 안 될까?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 현성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똑같은 병으로 세상을 살아갈 텐데 그럼 우리처럼 아픈 자식을 바라보며 고통을 받아야 하잖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 순간 갑자기 아들 방에서 덜컥 소리가 들렸고 남편과 저는 아들 방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방문을 열자 아들은 침대에 없었고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인기척이 들린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곳은 방구석도 아닌 장롱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하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울고 싶을 때 장롱 속에 들어가는 버릇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쉬지 않고 울고 있는 아들을 보고 있으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국 저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자기와 똑같은 상황이 떠올랐는지 머리를 움켜쥐며 무릎을 꿇더니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불안정해 현성이한테까지 그런 나쁜 유전자를 물려줬다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는지 장롱문을 닫았고 남편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안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 건넨 건 다름 아닌 통장이었습니다.
그 통장은 남편과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통장이었고, 남편이 대표직에서 물러났을 때 세계 일주 다니려고 따로 열심히 모아둔 25억의 통장이었어요. 함께 세계 일주하면서 좋은 곳에서 자리 잡고 행복하게 살려고 준비하던 통장이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건네준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이혼하자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자기 곁에서 20년 동안 수발들며 살았는데 눈 감을 때까지 아들 인생까지 맡길 순 없다며 저주받은 집안과 더 이상 엮이지 말라며 저를 보내주겠다는 이기적인 말을 뱉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편의 얼굴에 처음으로 손이 올라갔고 그 손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그 기간 동안 좋은 추억이 더 많았고 현성이와도 함께한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며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이딴 종이 쪼가리 던져주면서 이 집의 20년의 추억을 묻어버리고 떠나라고? 그럼 내가 그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야 보상받는구나. 고마워 여보 라고 말이라도 할 줄 알았나 봐. 어떻게 그래?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거야? 20년 전 그때 떠올리기 싫었던 그날이 떠오르네. 당신은 그때도 똑같았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내고 나서 후회했잖아. 이제는 나까지 떠나보내고 세상 떠나면 그때 후회할 거야? 더 이상 후회할 짓 하지 마.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모든 걸 내려놓자. 아버님이 만든 회사,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그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하지만 이제 20살밖에 안 된 우리 아들, 더 이상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고 험난한 세상에서 경쟁하며 살기 위해 추석받으면서 아픈 몸 이끌고 살게 하고 싶지 않아. 당신이 나한테 이혼하자고 그랬지? 반대로 내가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해야겠다. 대표직 내려놓고 우리 함께 통장에 모아둔 돈으로 그동안 보상받지 못했던 휴가 다녀오자. 당신 꿈이었던 세계 일주를 다녀오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잠깐 다녀와도 되니까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자. 그렇지 않다면 나는 당신과 이혼하고 현성이랑 따로 살도록 할게. 당신이 준 통장으로 결정해.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어깨에 무거운 짐만 짊어지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며 저를 꽉 껴안아 주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정말 두려웠다고, 그래서 며칠 동안 얘기도 못했다며 빨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니 앞으로 눈 감을 때까지 아들이 남들처럼 평범하게 지낼 수 있게 노력하자며 남편과 저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아들한테 다가가 장롱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흐느끼는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지금 현재 아들은 투석을 받으며 조금이라도 빨리 좋아질 수 있게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끔 주기가 맞아 남편과 아들과 함께 투석을 받는 상황도 생기곤 하는데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가족 간의 사랑은 점점 더 짙어져 가고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불행한 일들이 하나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어떻게 상황을 헤쳐나가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불행을 웃음으로 만들고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행복하게 서로 사랑한다는 말 아끼지 않고 사는 동안 좋은 추억 많이 쌓아두렵니다. 눈 감을 때 웃으면서 떠나고 싶네요. 제 인생의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 어려운 이때에 힘들더라도 의지할 수 있는 건 가족뿐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말 아끼지 마시고 지금 바로 속마음을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 아들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언제나 용기 잃지 않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정말 많이 힘이 될 테고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 앞으로 열심히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댓글 하나가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면 그만큼 아직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 아닐까요?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항상 힘내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어려운 이 시점 잘 헤쳐나가셔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